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번개가 치던 날에 실제로 겪었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오늘은 이상하리만큼 번개가 시끄럽다. 똑똑하고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방문을 향해 말했다. 무슨 용건이야? 나 지금 바빠. 문 건너편에서 여동생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빠 밥 먹으래. 나는 언제나처럼 건성으로 알았어 하고 대답한다. 사실 여동생한테는 아무런 감정도 없다. 가족하고도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않은 지도 벌써 2년 가까이 지났다. 그도 그럴 것이 같이 말하면 말하는 내가 답답하고 어차피 싸움만 할 테니 이제는 내가 먼저 몰라요 하고 대화를 피해버린다. 학교에서도 진심으로 사귀는 친구들도 없거니와 딱히 좋아하는 이성도 없다. 특별히 친하다거나 사이가 아주 나쁘다거나 하는 녀석도 없어서 별다른 문제도 없다. 문제를 일으키면 귀찮아질 뿐이니 특별히 무엇 하나 관여하지 않는다. 저 착해 빠진 여동생은 내가 아무리 차갑게 대해도 내 앞에선 항상 실실 웃으며 말한다. 내가 아무런 대꾸도 해주지 않는데도 자기 혼자 말하고 자기 혼자 맞장구 친다. 불쌍하다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누구하고도 별로 엮이고 싶지 않을 뿐이다. 그게 설령 가족일지라도 집에 돌아오면 어두컴컴한 내 방에서 그냥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게임만 한다. 방문 앞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도 무시하면 그만이다. 그나마 가족으로서 느끼는 애정이 남아있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여동생이다. 착하고 순해 터져서 내가 시킨 일을 미련하다 싶을 만큼 열심히 한다. 이만하면 이제 나한테 달라붙지 않을 때도 된 것 같은데 왜 자꾸 나한테 다가오는 건지. 나는 범죄자다. 사회에서 보는 내 입장은 쓰레기. 내 앞에서 친구들을 괴롭히고 모욕한 놈들을 2번 다시 그딴 짓을 못하게 때려 눕혔을 뿐인데 그놈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도 누구 하나 내 말을 믿어주려 하지 않았다. 내가 구해줬던 녀석들은 무슨 괴물 보듯이 나를 피했고 심지어 우리 부모님은 내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그저 열심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2년 전 번개가 치던 날 시끄러운 번개 소리에 잠이 깨어 물을 마시러 방에서 나오다 우연히 듣게 된 대화는 나에게 증오심만 더욱 커지게 만들었다. 어쩌자고 저런 녀석을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지워버리자고 했잖아. 조용해요. 애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애도 알 건 알아야지. 듣던가 말던가 알아서 하라 그래. 그나마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않고 내 편을 들어주었던 건 여동생뿐이었다. 사랑스러운 내 여동생이 저런 더러운 녀석들과 같이 지내야 한다는 게 그렇지만 걱정 마. 곧 내가 떼어내줄게. 영원히 절대로 떨어지지 말고 내 곁에서 사는 거야. 오늘은 번개가 치는 날 전 녀석들 대체 왜 저딴 표정으로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두 번째 이야기, 후회. 나는 과거에 이번 아이를 낙태시킨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어렸던 17살 때의 일로 피임에 실패했던 탓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3살 때였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와는 2년 정도 사귀고 있었고 나는 그녀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이가 생겨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약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임도 하지 않고 관계를 가지곤 했었습니다. 딱히 그녀도 거부하지 않았었고요. 역시 여자친구는 얼마 안 있어 임신을 했고 나는 그것을 기회로 청혼을 했습니다. 나는 당연히 여자친구가 받아들여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부모님에게 거절할 수 없는 혼담이 들어왔다며 반대로 헤어지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집안의 사정이랄까 정략 결혼 같은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헤어진다고 해도 아이가 문제였습니다. 나는 정말로 아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는 나 혼자서라도 키울 테니 낳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녀와 결혼할 남자의 부모님마저 찾아와 부탁한 탓에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하고 말았습니다. 새로 결혼을 하려는 신부에게 다른 남자와 아이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었죠. 솔직히 17살 때는 귀찮게 임신이라니 라고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6년이 지나고 나서 나는 진심으로 후회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내 몸 상태는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무거워지고 식욕이 줄어들었습니다. 자다가도 알 수 없는 무서운 꿈을 꾸어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병원에 찾아가 봤지만 원인 불명이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심적으로 타격을 받은 큰 일을 겪은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곧 잊을 수 있을 거라고, 몸도 좋아질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몸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져만 갔습니다. 끝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지만
차도가 없어 나는 하던 일마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나는 요양을 위해 친가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간병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는 여전히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68kg이었던 몸무게는 2달 사이 52kg까지 빠져버렸습니다. 병원에 가봤지만 여전히 원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쯤 시간이 지나고 나는 조상의 제삿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내 모습을 보고 놀라면서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제사도 끝나고 돌아가려는데 이모님 한 분이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희 엄마한테 들었단다. 이모가 영암 무당을 알고 있는데 소개시켜 줄까? 나는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혹시 나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개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당은 나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기 귀신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거기다 숫자도 확실히 2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낙태에 관해서는 친척은 물론이고 이 무당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반쯤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재령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무당은 재령은 해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아기 귀신을 공양하는 것뿐 다른 효과는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이 안 좋은 건 생명의 영향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아기들의 귀신은 내게 붙어 있지만 이 귀신들은 나에게 해를 끼칠 생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몸 상태가 안 좋은 것은 그 귀신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나의 후회와 더불어 다른 누군가의 후회가 겹친 탓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후회하고 있는 사람도 몸이 안 좋아졌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선 나는 아기들의 공양을 부탁했습니다. 조금 맥이 빠졌지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손을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조금 눈물이 흘렀습니다. 반쯤 울고 있는 나를 보며 무당은 그 눈물이 당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나 말고 후회하고 있는 사람, 그것은 17살 때의 여자친구나 23살 때의 여자친구 둘 중 하나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결혼을 거절당한 데다 더 최근이었던 23살 때의 여자친구 쪽으로 기우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몇 달 만에 그녀에게 연락을 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몇 개월 만에 만난 그녀는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무당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고 혹시 마음에 집히는 것이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나는 후회하고 있지 않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혹시 낙태한 걸 후회하고 있다면 그만두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새로운 결혼 생활도 순조로운 데다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낙태한 아기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다지 강하게 후회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나는 내가 너무 비참해져서 곧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17살 때의 여자친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그녀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6년 전에 헤어졌던 터라 연락처는 없어진 후였습니다. 나는 딱히 사이가 좋지 않은 옛 친구들에게도 닥치는 대로 전화를 걸어 그녀의 연락처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던 도중 한 여자아이가 A의 친구를 말하는 거지. A한테 물어보면 알걸. 그럼 좀 알아봐 줄래? 이렇게 부탁했지만 그런데 그 아이라면 중얼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세상을 떠난 거 아니었어?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잠깐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몹시 머뭇거리던 그녀에게 들은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그녀가 낙태를 한 후 퇴원하기 전에 이별을 고했습니다. 원래 그닥 좋아하지 않았던 데다 임신으로 마음고생이 심했고 마침 내가 좋다는 귀여운 여자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리 철없던 시절이라도 내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만 그 후에는 딱히 소식도 듣지 못했는데 그녀는 그 낙태의 후유증 때문에 한 달 뒤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역시 직접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에 나는 연락처를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나는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한 이야기는 내가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두 분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아버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어머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실수라고 해도 딸은 이제 돌아올 수 없어. 법률상으로는 당신에겐 죄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뜻으로 사과하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나는 딸을 죽인 건 당신이라고 생각해요. 평생 후회하면서 사세요.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얻어맞거나 욕을 먹는 편이 좋았을 겁니다.
몸의 이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당에게는 계속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후회하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면 반대편의 생명이 내게 개입할 수 없어진다고 해서 빨리 잊고 미래를 생각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에 나가서 공덕을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잊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낙태 따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던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일까요? 최근 나는 불교 관련 책들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부모님을 만난 후 무당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어머님께 용서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매일 사과하러 가면 어떨까요? 안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당신에게 맺혀 있던 흐릿한 후회의 감상은 이제 완벽하게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저주로 바뀌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꿈에도 나올 겁니다. 그 이후 나는 매일 밤 어슴푸레하지만 강렬한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피투성이 방에서 큰 소리로 울부짖는 중년 여자의 목소리. 아마 그녀의 어머니겠지요. 세 번째 이야기, 종손. 나는 종손이다. 거창하게 보이나 그런 거 없는 그냥 평범한, 어찌 보면 정말 거품 다 뺀. 남들이 보기엔 정말 종갓집 맞나 할 정도의 편한 종갓집 장손이다. 그렇기에 30이 넘은 지금까지 별 생각 없이 지내왔다. 내가 뜬금없이 이 글을 쓰는 건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온 모든 것이 다 부질 없었음을 깨닫고 허무함에 쓰는 넋두리라 보면 된다. 8월 15일 친할머니께서 뇌경색으로 6개월간 긴 잠을 주무시다 편히 하늘로 가셨다. 병원에 계셨던 할머니는 임종 당시에 아무도 곁에 없었다. 내가 제일 근처에 있었지만 위독하시단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두신 상태였다. 근 5개월 동안 나는 상을 2번 치러서 몸도 마음도 황폐해 있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 그냥 위독하시단 연락만 받았는데 저번 외할머니 임종 때도 이랬다. 정말 간만의 차이로 외할머니도 못 비웠는데 이번에 또 이러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어른들이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약 3시간 할머니는 그렇게 침대에 누워 계셨다. 후에 시신을 식장에 모시고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내 속은 검게 다 타버렸다. 내 속이 이런데 상주인 아버지 어머니는 오죽했으랴. 우리 할머니는 아들 둘에 딸 넷을 지니셨다. 할머니는 평생을 우리 가족과 지내면서 즐겁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여느 가족들과 같이 지내셨다. 그러면서도 명절 때나 볼 수 있는 자신의 딸들과 막내 아들을 끔찍히 생각하시며 안부 전화도 자주 하시던 분이다. 그런데 그런 어미의 사랑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들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이기적이었고 권위적이었다. 그들은 할머니 시신 앞에서만 눈물을 보였으며 그 외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적어도 그렇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슬프고 안타까우면 시신 앞에서만 울고불고 하지 말고 빈소에 붙어 있으란 말이다. 할머니 빈소에는 상주인 우리 아버지와 나만 지키고 있었다. 그 잘나신 딸들은 자기 혹은 자기 남편 손님들과 즐겁게 떠들고 계셨다. 여기부터 내 신념이 조금씩 무너지고 부질없는 것이란 걸 느끼기 시작했다. 맏며느리인 어머니는 슬퍼할 겨를 없이 어이없이 나오는 장례식장 측과 싸우고 계시고 그 잘나신 딸들은 본척만척하며 음식이며 술이 떨어진 거에 대해 우리 어머니께 시누이 짓을 하고 있었다. 당신들이 직접 움직이면 큰일 나나 보다. 그렇게 장례식은 끝이 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 방을 둘러보신다며 우리 집에 모였을 때 아버지는 정산에 대해 얘기하셨고 그 잘나신 딸들 중 한 명이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내 믿음을 산산히 부셔버렸다. 자기 남편 손님이 굉장히 많이 왔으니 자신에게 일정 금액을 돌려달라. 나는 가족이 최우선이며 친척들도 동등하게 생각하며 지내왔고 종손이기에 그래야 한다고 배웠다. 그렇기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그들에게 형제 오해 따윈 없었다. 그냥 자기 이익만을 생각할 뿐이었다. 후에 아버지는 어차피 부의금 들어온 거 다 돌려줄 생각이셨다고 하시며 씁쓸한 웃음을 지으시며 태우시는 담배가 굉장히 써 보이고 쓸쓸해 보였다. 이제 내 삶에 우리 가족 기회에 친척은 없다. 아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에게 그들은 더 이상 고모가 아니다. 이렇게 88년을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 가신 할머니 좋은 곳으로 가세요. 여담으로 삼호제 때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오 주변을 맴돌고 할머니 옷가지를 태울 때 그 나비가 내 주변을 한 바퀴 돌고 잠시 넥타이 위에 앉았다가 하늘 높이 날아갔다. 그날 오후 집에서 쉬고 있는데 우리 집 개가 갑자기 으르렁대고 짖는 걸 보니 생전에 못 와본 손자 신혼집을 마지막으로 돌아보고 가신 거라 믿는다. 네 번째 이야기, 장난. 대학생인 A는 사람을 놀리는 것을 좋아했다.
예를 들면 레스토랑에 모두 4명이 들어가서 점원이 4분이시네요. 잘 보라고. 5명이잖아. 꽤 끈질기게 장난을 치기 때문에 A는 정말로 뭔가 이상한 것을 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A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껄껄 웃을 뿐이다. 주위 사람들이 몇 번이나 그만두라고 충고했지만 A의 장난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언제나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던 A였지만 모처럼 혼자 식사를 할 생각으로 가까운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게 되었다. A는 창가 쪽에 자리에 앉았다. 곧 웨이트레스가 와서 물이 담긴 컵을 A 앞에 놓았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도 A의 앞자리에도 물이 담긴 컵을 놓았다. A는 어라? 하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어쩌면 여기 먼저 누가 앉아 있었던 걸까? 그럼 웨이트레스가 잘못한 거겠지. 누군가 오면 그냥 비켜주자라고 생각했다. 곧 웨이트레스가 주문을 받으러 왔다. A는 나폴리탄 스파게티를 주문했다. 가게에 자신을 제외하면 다른 손님은 없었기 때문에 A는 역시 웨이트레스가 실수로 물을 따라 놓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잠시 후 나폴리탄 스파게티가 A의 앞에 놓여졌다. 그리고 A의 앞자리에도 놓여졌다. A는 잔뜩 화가 나서 웨이트레스에게 말했다. 왜 나 한 사람밖에 없는데 2접시나 내오는 겁니까? 웨이트레스는 깜짝 놀란 것 같았다. 어머, 아까 전까지만 해도 2분이 계셨는데. 계산대의 점원도 A와 다른 손님 1명이 같이 들어왔었다고 말한다. A는 대단히 화가 난 채로 가게를 나섰다. 이제 이런 장난은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정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어느 가게든 A가 들어서면 점원이 꼭 한 사람 더 많다고 계산하는 것이다. 그것은 처음 갔던 패밀리 레스토랑은 물론이고 여행지의 가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누구와 함께 가도 1명 더 많게 계산하는 것이다. 심지어 만원인 열차 속에서도 A의 앞자리만 텅 비어있는 일도 일어났다. 또 다른 누군가가 내 곁에 붙어 다닌다는 생각에 A는 무서움에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다. 노이로제 기미가 보일 뿐 아니라 체중도 줄어들어 마치 딴 사람같이 되어버렸다. 몇 개월 정도 A는 그 생활을 계속했다. 밖에 나갈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 또 다른 누군가를 상대하지 않으려는 노력이었다. A는 긴 시간이 지났으니만큼 또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떠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오래간만에 나온 바깥은 대단히 기분 좋았다. A는 그대로 레스토랑에 들어갔다. 레스토랑 안은 꽤 사람도 많고 밝고 화사했다. A는 평범한 자리는 아직 조금 거리껴서 아무도 없는 카운터에 앉았다. 자신이 왜 겨우 이런 것으로 고민했던가 싶을 정도로 상쾌한 기분이었다. 어서 오십시오. 점원이 카운터에 앉은 A 앞에 물이 담긴 컵을 놓았다. 그리고 A의 옆에도 그 옆에도 물이 담긴 컵을 놓았다. 5번째 이야기, 새벽의 노크. 결혼한 오빠 내외과 함께 지내던 저는 방탕한 음주를 너무 즐긴 관계로 인해 오빠네 집에서 쫓겨나고 오피스텔에서 혼자 생활하게 됐습니다. 원래 혼자 생활한 적이 거의 없던 터라 밤만 되면 썰렁하고 괜히 으스스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새벽 아마 오피스텔로 이사하고 2달 정도 지나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날은 음주를 안 하고 얌전히 집에 일찍 들어와서 TV 보고 놀다가 1시 정도에 잠이 든 것으로 기억하는데 새벽쯤 잠결에 갑자기 노크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오래된 오피스텔이라 복도와 연결된 철문에는 벨이 없어 음식을 시켜도 꼭 그렇게 문을 두드려야 알 수 있죠. 깜깜한 새벽에 그것도 혼자 있는 데가 특이나 소심하고 겁이 많은 저는 잠결에 잘못 들었나 하고 이불 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 노크 후 30초 정도 있다가 다시 노크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정확히 3번 쿵쿵쿵. 진짜 바짝 긴장하고 있다가 심장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며시 일어서나 문 쪽을 봤는데 오피스텔 복도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서 밤에 방에 불을 끄면 문 아래 틈새로 복도의 불빛이 방 안으로 스며듭니다. 물론 문 밖에 사람이 서 있으면 그 사람의 발 그림자가 안으로 비쳤습니다. 그런데 문 아래로 아무것도 안 비치고 복도의 불빛만이 문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숨도 제대로 못 쉬겠더군요. 그래도 살금살금 문 쪽으로 가서 문에 달린 작은 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이때 영화나 귀신 얘기에 흔히 나오는 그런 눈이나 이상한 형상 보게 될까봐 얼마나 긴장을 하고 봤던지. 하지만 문 밖 복도에는 아무것도 없고 작은 구멍으로는 복도 건너편의 문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심장 터져 죽나 싶었습니다.
행여 밖에 어떤 존재에게 내가 방 안에 있다는 걸 들킬까봐 문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진짜 비명 지를 뻔했습니다. 분명 문 밖에는 인기척도 없고 구멍으로 내다본 밖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또 노크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도 못 내고 불도 못 켜고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더 이상의 노크가 없길래 이불 속으로 뛰어들어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쓰고 얼마나 떨었는지. 과연 그 새벽에 제 방을 노크한 것은 누구였을까요? 6번째 이야기, 동거인. 지금이 아침인가 밤인가.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이 방에서는 그것조차 알 수 없다. 어두운 눈을 한 채 나는 컴퓨터 화면에 시선을 떨군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한다. 식기가 부딪혀 소리를 내는 것이 들렸다. 나는 지난 2년간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 계기였다. 지금은 그 이유조차 떠올릴 수 없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들었던 것 같지만 무슨 말이었는지까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어쨌든 나는 방에 틀어박혀 있기 시작했고 이윽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었다. 스스로는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다. 가끔 초조해질 때도 있지만 솔직히 현실적인 위기감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멍하니 눈앞의 사실들만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되었다. 뒤에서 접시가 놓여지고 나서 몇 분 뒤 나는 문을 열어 준비된 식사를 가져왔다. 별로 특별한 메뉴는 아니지만 매일 나를 위해서 어머니가 직접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오늘은 그다지 식욕이 없지만 남기지 않고 먹기로 했다. 집에 이렇게 박혀서 두문불출하고 있는 내가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는 식사를 남기지 않고 먹는 것뿐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다. 집을 나서서 아르바이트라도 구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기분이 생기지 않는 것은 이 어두운 방에서의 생활이 곧 나 자신의 본성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리라. 그래, 나는 처음부터 이런 인간이었어.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어머니가 음식 접시 옆에 신문을 두고 갔다. 아무런 특징도 없는 단순한 신문이다. 어째서 두고 가신 걸까? 설마 이것을 읽으라는 것일까? 신문은 읽어서 어디다 쓰라는 걸까? 어차피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스스로 검색하면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나는 신문을 손에 들고 별 생각 없이 대충 훑어보았다. 원래 책을 읽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은 아니었다. 신문지를 펼치자 마른 종이와 잉크의 냄새가 난다. 이 방과는 다른 냄새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마치 사회의 냄새 같았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만원 전철에서 힘들어하며 야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바로 던져버릴까 싶기도 했지만 나는 대충 흥미가 있는 섹션만 읽어보기로 했다. 다음 날도 어머니는 신문을 놓고 가셨다. 그 다음 날도 매일같이. 점차 나도 신문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어머니는 신문이 도착하자마자 그것을 나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 덕에 나도 일찍 일어나게 되었다. 신문을 받아 가장 먼저 펼쳐보는 곳은 TV 편성표였다. 내 방에 TV는 없었지만 이렇게 오늘 어떤 프로그램이 하는지 보고 있으면 점점 요일이라는 것에 감각이 돌아온다. 해가 떠오르기 전에 자연스레 일어나고 신문을 읽는다.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진짜 사회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신문을 읽는 습관이 자리 잡으면서 점점 나의 생활은 규칙적으로 변해갔다. 밤을 새는 일도 줄어들었고 아침이 되면 머리가 맑고 식욕도 생겼다. 식사를 하면 온몸의 기운이 가득 차오르는 것이 느껴진다. 인간은 원래 시간 감각에 따라 활동하는 생물이다. 생활이 규칙적으로 변하면 자연히 심신의 기능이 돌아오는 것이다. 신문 안의 광고를 볼 때면 내 안에서 조금씩 충동이 생겨나곤 한다. 밖에 나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그날은 평소와 달랐다. 뭐랄까 명확하지 않은 동기에 자극을 받았다. 어머니가 현관을 나서고 잠시 뒤 나는 방을 나와서 집을 맴돌았다. 거울을 보면 잔뜩 자란 머리카락과 오랜만에 보는 내 얼굴이 있었다. 우선 대충 몸가짐을 정돈하고 나는 문고리에 손을 댔다. 햇빛에 눈이 따갑다. 신문 구멍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신문이 있다. 분명 오늘도 내 방에는 신문이 왔는데 날짜를 보니 2005년 4월 8일 신문이다. 지금부터 2년 전인가. 대단히 낡은 신문이었다. 일면에는 자살 사건이 대문짝하게 실려 있다. 그리고 그 기사에 내 시선이 박혔다. 나카야마 시즈코 사망.
나카야마 시즈코. 어머니의 이름이다. 혹시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싶었지만 신문에 있는 사진은 어머니의 것이었다. 방에 돌아와서 나는 몇 번이나 신문을 다시 읽었다. 하지만 몇 번을 봐도 거기 써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에게 식사를 가져다 주고 신문을 준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손이 떨려오기 시작했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반사적으로 나는 그 자리에서 웅크렸다.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린다. 점점 그 소리는 커져서 내 방 문 앞에서 멈췄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2달이 지났다. 신문이 도착하는 시간이 되면 일어나는 것은 여전하지만 나는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인다. 아직도 나는 이 동거인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7번째 이야기, 빗소리. 그날 밤은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목표로 한 심령 스포터널 앞에서 차를 대고 잠시 기다린다. 영감 따위는 없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기분 나쁘다. 무서운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일까? 우리는 잠시 멈췄다 서서히 터널 안으로 들어섰다. 이런 체험은 처음이었기에 두근두근거리는 기묘한 느낌이었다. 친구들도 유원지에서 탈 것을 앞에 둔 아이처럼 눈을 빛내고 있다. 그다지 외딴 곳은 아니지만 다른 차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꽤 느린 속도로 나아갔다. 그렇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터널 끝까지 나와버렸다. 터널 벽을 관찰하던 친구들도 딱히 이상한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한다. 한 번 더 가보자. 라는 제안이 나오고 모두가 찬성했다. 나는 차를 터널 구석에서 유턴했다. 이번에도 아무 일도 없다. 우리는 한가했기에 몇 번 왕복해 보기로 했다. 비가 더욱 강해진 것인지 빗방울이 차를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시끄러워졌다. 서너 번 정도 왕복했을까 친구 중 한 명이 이제 돌아가자. 딱히 이상한 일도 없었기에 질려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왠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 터널 출구가 보이는 곳에서 일단 차를 세우고 뒤쪽의 친구를 돌아보았다. 돌아가자고 말했던 녀석은 어깨를 움츠리고 덜덜 떨고 있다. 야, 왜 그래? 뭐라도 봤어? 라고 물었지만 빨리 여기서 나가자라는 말뿐이었다. 비는 더욱 심해져 본넷을 두드리는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했다. 어쨌거나 우리는 터널을 나와 쉴만한 곳을 찾기로 했다.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던 것은 국도변의 패밀리 레스토랑에 도착해서였다. 여름인데도 덜덜 떨고 있던 친구 녀석도 간신히 안정을 찾은 듯했다. 야, 이제 괜찮냐? 도대체 왜 그랬던 거야? 안 들렸냐, 그게? 친구는 의아하다는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괴음 같은 게 들렸나? 그렇지만 나는 전혀 듣지 못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뭐 운전도 하고 있었고 빗소리가 너무 커서. 들렸잖아. 갑자기 그 녀석이 소리를 질러서 깜짝 놀랐다. 심야이다 보니 패밀리 레스토랑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아르바이트생이 깜짝 놀라 우리 쪽을 바라본다. 그렇지만 나는 아직도 그 녀석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뭐가 들렸다는 거야? 제대로 좀 말해봐. 부끄럽기도 해서 나는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다. 잠시 무거운 침묵 뒤 친구가 입을 열었다. 우리는 계속 터널 안에 있었잖아. 어째서 빗소리가 차 바로 위에서 들리는 건데.